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2편 위정. 북극성처럼 진중하게 빛나는 리더의 덕목. 공자가 말하길 덕으로 정치하는 건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뭇별들이 둘러싸는 것과 같다. 정치를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공자의 말을 살펴보기 전에 노자의 말을 보자. 노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작은 생선을 삶을 때에는 자주 뒤적거리면 엉망이 되고 만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복잡한 공정이다. 생태계, 자연계는 복잡 시스템이다. 복잡한 시스템의 특징은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어떤 모델을 제시해도 부분조차 파악할 수 없다. 분석이 쉽지 않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은 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전체를 통제할 수 없기에 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사소로운 일들마다 사사건건 간섭하려 하면 안 된다. 순자 역시 임금이 핵심을 파악하는 걸 좋아하면 모든 일이 상세하게 처리되고 임금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파악하는 걸 좋아하면 모든 일이 황폐해진다고 하였다. 공자는 덕으로 정치한다고 하였다. 지도자는 진중하고 굳건히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소로운 일에 휩쓸려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며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며 살아가기에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득 나의 삶을 돌아보면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본능적 필요에 충실한 채 육신의 필요를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청춘을 보내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낸 후 허무함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의 덕목은 비단 지도자들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개인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세워보셨나요?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결정하셨나요? 그 중심점을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굳건하게 세워놓으시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리더의 품격. 공자가 말하길 정책으로서 인도하고 형벌로서 가지런히 한다면 백성들은 피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한다면 부끄러움이 있고 도에 이르게 된다.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공자의 말이다. 행정명령을 수단으로 삼아 백성을 다스리고 법률로 백성을 속박하고 형벌로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훗날 법치주의의 법가가 이 주장을 펼쳐 현재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자는 덕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다. 안정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품과 덕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나라를 혼란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이 조건 위에 통치자는 덕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예를 갖춘 법률을 제시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인간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소수의 지도자가 국민 혹은 인류를 대신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공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덕을 쌓아 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걱정이 없으며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진 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 태평성대를 꿈꿨지만 매번 실패를 경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훌륭한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해보지만 저마다의 이익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 예상치 못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하고 선출된 지도자가 예상치 못한 통치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공자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결코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꿈꾸는 어리석은 생각보다는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할 것이며 행복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효란, 자고로 예법을 어기지 않으며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부모를 대하는 것이다. 맹의자가 효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말했다.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사를 지내고 예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자유가 효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말했다. 오늘날 효도를 부모를 부양하는 거라 말한다. 하지만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부양하는 것이 동물을 기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부모에게 예를 다하라는 것이다. 공자의 예는 사치하는 것보다 검소한 것이며 형식적인 것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예를 다한다는 것은 사회와 문화적인 형식이나 보이는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인 것이다.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겠다. 그래서 효는 자녀가 마음을 다해 모시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또한 어떤 행동이나 말이 부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부모를 위한 일이면 공경심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늘 상냥한 표정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 효의 출발점이므로 이를 명심하도록 하자. 여러분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조금은 의아한 질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으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으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떠올리기 쉽지 않은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지 않은 자녀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역시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효도에 대해 들어왔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불문율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공자 역시 효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가 되는 세월을 살아보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무조건적인 효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주변 지인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니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라고 하는 자녀의 숙명적 과제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부모를 잃은 자녀의 모습과 태도는 정말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반영한 모습을 숨길 수 없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로서도 살아봤고 자녀를 키워도 보니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본능보다 어쩌면 자녀가 부모를 따르고 사랑하는 본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성장하면서 가지게 된 많은 단점과 상처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녀에게 여과 없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동해 버리고 맙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는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기도 하고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기도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 자녀에게 과한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아동 학대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다 받으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랑한다며 안기는 자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생존을 위해서 자녀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해맑은 마음과 눈동자는 분명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과 소견으로는 자녀는 부모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결국 자녀가 불효자라면 부모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는데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를 자녀는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자녀와 지금 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더라도 진심이 전달되는데 진심을 전달해 보고 계신가요? 가정을 먹여 살리느라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전달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조금 더 걸러지지 않고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성장하면서 온전한 양육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 여러분 자신이 가지게 된 안 좋은 습관, 성격, 성품들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인생이 다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매일 노력하며 자녀가 있다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는 효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깨는 것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 태도와 마음, 무지,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불편한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본능에 이끌려 원치 않는 생명을 잉태했다가 버리는 부모들, 자신의 갓 태어난 아이를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심지어 낳은 자녀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부모들, 자녀를 보육기관 등에 방치한 채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잊은 채 살아가는 부모들, 키우기는 하지만 자신의 부족한 성품과 나쁜 습관으로 인해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놓고 마음과 생각이 점점 굳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며 떠나는 많은 부모들, 그들에게 자녀에게 효를 강조하라고 말하며 그렇게 성장된 아이들에게 효도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새하얀 도화지를 안고 태어난 자녀들에게 효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더욱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물과 식물, 모든 생명체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전해주시고 20년 남짓 되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 노력으로 채워진다면 어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자녀도 불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로 살아봤고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여러분 성품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통찰해 보시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시는 훌륭한 부모님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대의 인품을 파악하는 공자의 통찰력. 공자가 말하길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유를 살피고 편안함을 관찰한다면 자신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상대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대답으로 공자의 통찰력이 담겨 있는 문장이다. 공자보다 100년 후에 활동한 맹자는 사람을 알아볼 때 눈을 보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했다. 눈은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공자는 맹자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했다. 그의 행동을 살펴보고 편안함을 관찰하라고 한다.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며 그가 편안할 때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많은 실수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보내고 결혼을 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판단력도 흐려지고 문제가 인식되더라도 결혼하고 서로 노력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스스로가 마법을 걸어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타인을 제대로 알아보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나 그중 진실이 무엇인지도 살펴가며 수용해야 하고 놀랍도록 진화하는 각종 사기와 유혹들이 즐비한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AI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걱정스러울 만큼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력도 더욱 중요해졌고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모두 그런 것이 아니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친구를 만나 사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순수한 것도 있고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학교나 모임, 회사 같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린 것이지 그들 모두를 친구나 특별한 인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가 최악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고 1년, 5년, 10년을 만나보니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데 좀 더 신중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신 분들이나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자는 논어 중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의 글을 다룰 때 결혼이라는 문제를 주목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의 인생이 좌우될 만큼 중요합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부모를 처음에는 잘 만나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배우자의 선택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인생 최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결혼은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이며 새롭게 태어날 자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잘못한 결혼은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부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혼을 하기를 바라며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 공자가 말하길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스승이 되고자 한다면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한다. 공자가 많은 사람에게 스승으로서 더 전파되기를 바란다. 공자는 자신의 제자가 3,000명에 육박하자 한계를 느꼈다. 그때 누군가가 공자에게 자신은 훌륭한 스승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자 공자가 바로 이 말을 해주었다.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을 깨닫고 일깨워주는 사람도 얼마든지 스승인 것이다. 스승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스승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떨어지는 물방울에도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으며 작은 곤충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3명이 걸어갈 때 그중 1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 주변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장 멋진 스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변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어 많은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스승으로 받아들여 여러분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저에게 친절한 한마디를 건넨 사람에게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쉬지 않는 벼랑 끝에 핀 들꽃이나 바위 틈을 쪼개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나무들은 저에게 훌륭한 스승입니다. 가을이면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도 붉은 빛으로 다가오는 노을도 보일 듯 말 듯한 초승달도 저에게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여러분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들이 있으며 자신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 최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배우되 부지런히 생각하고 생각하되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라. 공자가 말하길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명문장이다. 공자는 배움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2가지를 말한다. 첫째,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것이고 둘째,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고정불변한 진리는 없다.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고찰하며 나아가는 노력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만 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배우면서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면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처럼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생각하며 배워야 합니다. 이것만이 그나마 우리가 가장 유연하게 세상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궁금증들이 배우면서 생각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대적 한계가 있고 개인적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돌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하게 열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생각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가장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남의 이야기에 의존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거나 잘못된 신념이나 확신,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인 자기 비판 능력도 충분히 갖추게 되어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다. 공자가 말하길 안다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해낼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자만할 때가 많다.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많은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자만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성장의 기회가 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어느 한 분야를 깊이 공부하면 교만함과 동시에 겸손함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연구했기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겸손해지기보다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교만해질 위험에 빠집니다. 인생도 조금 살아봐서 많은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할 만큼 해서 사회적 위치도 높아지면 겸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사실마저도 언제든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며 배우고 생각하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펼치는 일이다. 누군가 공자에게 선생님께서는 왜 정치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길 오직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도 정치를 하는 것이거늘 어찌 그것만이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정치를 그 어떤 일보다 명예롭고 위대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자는 정치가가 되는 것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공자는 관직이 없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현인이었다. 인간이 점점 더 큰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이후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일을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선출하기 시작했고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판단하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결정 권한이 바로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더 큰 결정권이 주어졌고 큰 결정권은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다툼과 전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공동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훌륭한 정치인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노력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나서야 할 일에는 칼을 뽑아라. 공자가 말하길 의로움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은 건 용기가 없는 것이다. 공자는 사람은 지, 인, 용의 세 가지 도를 지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다.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땅히 나서야 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로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기를 내어 문제가 해결된다면 누가 용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용기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모한 용기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조금만 돌아보면 쉽게 용기를 가지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피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이 말을 좌우명으로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거나 여러 종교적 믿음과 신념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위해서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의 용기로 인해 조금씩 변해왔고 급격하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는 사례들이야 너무나 많지만 한 2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이 불합리하게 국가를 운영할 때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는 즉시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사용해서 무참히 학살하고 공포스럽게 대했지만 용기 있는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때로는 허무하게 끝나고 말기도 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리 없이 이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서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소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개인이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우리 곁에 그들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